기록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원길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마련한 기획 토크쇼 노무현 시대의 기록관리를 돌아본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벌써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처럼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요. 오늘 또 청중으로까지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록학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 이후에 같이 모여서 이러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았는데 정작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를 계기 삼아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새롭게 또 구상해보는 귀중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학술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을 맡은 저도 그렇고요. 참가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별도의 특별한 자료라든가 특별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인 어떤 정리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리가 덜 됐다 싶으면 또 마음의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 싶으면 조금 땡겨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중께서 보시는 왼쪽 편으로부터 김익환 선생님 그리고 네, 박수 안 쳐주셔도 됩니다. 쳐주시면 더 좋고요. 임진희 선생님, 그리고 안병훈 선생님, 박보롱 선생님, 조영삼 선생님 이렇게 5분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5분들이야말로 진짜 참여정부 때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사업의 주역으로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입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또 육성을 그리고 기록관리에 대한 그분의 소신을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벌써 한 4, 5년 지났죠. 참여정부 때 진행시켰던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들, 그리고 그 꿈들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 임하는 마음이랄까요? 또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모습이랄까요?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위치에서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셨었는지 인사 삼아 한 말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선생님. 예. 저는 사실은 이쪽 끝에 앉으면 좀 뒤에 하는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소개를 아까 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이 정말 세월이 빨라가지고요. 3주기가 벌써 됐습니다. 퇴임 직후 상황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텐데입니다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슬픔이 있었던 그런 시기고요. 저는 오히려 일주기 때 그 노제 때 상황 기억이 더 생생합니다만 노 대통령 안 계시고 나니까 정말 그 가치가 가슴속 깊이 느껴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일주기 노제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몇 분 같이 있습니다만 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서 술 엄청 먹고 제 기억에 한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사람이 기록관리의 과거와 또 미래를 논하면서 몇 가지 확인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과 지지를 토대로 해서
기록관리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일주기 때 되돌이켜 보니까 노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관심은 그냥 기록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거는 아니셨던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관리를 통해서 모두가 제대로 일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사람 사랑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주기 때 노조가 끝나고 저희가 절절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주신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기리어서 우리도 그 단순한 기록 전문가가 아니고 결국은 그 세상 일이 모두 정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일들이 결국은 뭐 제가 아까 사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주기 때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좀 국가 정책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록 관리를 하는 것까지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결의도 했었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아카이빙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과 아카이브에서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지점까지 기록관리계가 많은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음으로 저희한테 가르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주기 맞이해서 이 토론에 저도 참여를 하면서요. 그동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어야 할 우리 기록인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좀 구체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04년도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과 혁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졌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는 그전에는 기록관리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처음 이제 공공부문 기록관리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 그건 그냥 어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의미보다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그 연구 용역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 기록관리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때 다 뵀었어요. 그래서 처음 뵙고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하긴 했어요. 아, 이렇게 명분 있고 이렇게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의 영역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봤던 일반적인 교수님들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교수님들이 존재하는구나.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 의미를 조차 알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시스템 전공이다 보니까 이쪽 영역에서 할 일이 있겠구나 해서 그 일을 계기로 저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한 7년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너무나 그 기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게 그냥 어떤 한 대통령이 이렇게 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졌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한편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서거하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날이 토요일날 오전에 교육원 수업 있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막 이런 이상한 소식을 써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이거 토크쇼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었었는데 그 자서전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좀 옛날 일이라 날짜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뭐 기록관리 혁신 매뉴얼도 다시 한번 떠들어보고 하면서 날짜 확인도 좀 하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진 빚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좀 전환이 됐고 저는 즐겁게 살고는 있지만 뭔가 그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신 분에 대해서 뭔가 다 하지 못한 빚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따가 이제 쭉 이야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느끼는 빚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주로는 시스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기록관리 시스템 만들 때 ISP라고 하는 사전 프로젝트도 하고 시스템 만들어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그 시스템 만들어지고 할 때 자문의 형태로 그 시스템 개발 과정 쭉 지켜봤었어요. 같이 논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랄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유롭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2004년이죠. 이제 기록관리 혁신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튼 저를 안 껴넣어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데 이제 불러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거의 얼굴마담으로 삼아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얼굴 내밀고 참여했었던 기간이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혁신위원회에 이제 기록관리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제 간사위원 맡아서 우리 이상민 박사를 비롯해서 박성진, 이경용, 또 김득중 국사편찬회에서 파견되었던 분이죠. 이런 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아서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주로 일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들로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대체로 거기에서 많이 입안을 이제 하고 신청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이제 기억이 이제 살금살금 나네요. 이제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몇 차례 뵐 기회가 있었죠. 우리가 로드맵 만들어서 보고할 때 직접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 후에 2005년 9월에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가서 이제 제가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잠시 이제 강의하고 서울로 일이 있으면 올라오고 어떤 때는 심하면 아침에 일을 보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저녁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거의 미친놈처럼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신도나고 또 신난다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신도 나고 또 행복했고 그랬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저는 학교에서 연구전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고 리킹컨 교수가 장문의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이제 며칠을 보냈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지금 솔솔 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때 이제 봉하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뵈러 갔었는데 출국하기 전에 한번 갈까 말까 하고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갔다 와도 뭐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맞아 주시겠거니 하고선 그냥 갔죠. 그게 부모님의 좀 마음의 빛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억들이 쭉 새롭게 나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기록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일을 이제 추진하신 그런 대통령으로 아주 길이 남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건홍입니다. 목이 메네요. 앞에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너무 엄숙하게 저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2004년 8월 29일일 거예요. 이제 그 날짜는 꼭 잊어먹지 않는데 처음으로 대통령한테 청와대 내부에서 보고할 때 그 보고 문건을 쓰고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어서 이른바 초창기에 이제 대통령에게 기록 관리나 정보분배 관련된 부분을 처음으로 이제 보고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네. 저 국가기록원에 계실 때 아닙니다. 청와대 이제 제가 파견 갔을 때가 2004년도 8월 초에요. 3일인가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막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파견 가게 되는 것도 여러 뭐 사연이 있긴 한데 대통령께서 원래 탄핵 기간에 2004년도 4월일 겁니다. 그 탄핵 기간에 이제 청와대 내 기록 관리와 관련된 이제 개선 방안을 갖다 몇 가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이 당시에 이제 정보기록 보존소죠. 보존소에 와가지고 여러 자료들도 가져가고 뭐 자문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대응이 안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전문가 간담회도 한 2회 정도 했었는데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좀 받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 가서 8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로드맵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개선 사항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대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썼던 문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2002년인가에 책을 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아니라 2000년 기록관리법 시행된 이후부터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나 또 시민단체 중에는 정보공개센터가 아니라 그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이 있죠. 거기를 이렇게 그 두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밖에서 여러 대안들을 내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학계와 시민사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모아진 의견들을 사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고 드렸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구체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보고할 때 대통령의 모습은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어떤 사실들에 대한 뭐 발견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한 초창기에는 대통령이 탄핵 기간에 이제 지시했던 내용들은 업무관리 시스템 이전 시스템이죠.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문건마다 보존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보를 비공개해야 되는지 뭐 공개해야 되는지 비공개하면 얼마 동안 비공개하는지 뭐 비밀인지 아닌지 뭐 그런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접근을 하시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접근을 갖다가 좀 넓힌 차원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3년 동안 저희가 어떤 이러한 속을 좀 푸는 그런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는 다들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지 않으셨던 당시에 여러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3년이 지나면 원래 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노무현을 좀 보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부산대 가가지고 심포지움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제목이 굿바이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으로 하나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좀 그런 자리, 새로운 전망을 좀 모색하는 자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조용사입니다. 저는 아마 이 앞에 앉은 게 참여정부 기간 3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기록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로 잘 놀면서 잘 다니던 직장, 그때 당시는 뭐 거의 시내 직장이었는데 옆에서 자꾸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국회에 있다가 제가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갈 때가 아마 2005년 3월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로드맵 1차 로드맵 보고가 뭐 약간 성공적이지 못하게 이미 끝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아주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3월에 들어가가지고 2008년도에 정부 바뀌고 나서도 한 2달 동안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록관리 혁신을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뭐랄까 현실적인 적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뭐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뭐 여기저기에 학생들하고 얘기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때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과 관련돼서 글을 써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전이 이제 밥 먹고 사는 근거가 되고 이랬는데, 저는 뭐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들 뭐 말씀 다 들어봤는데요. 너무 심각하시긴 하시네요. 차차 자세한 얘기들은 좀 나누기로 하고요. 선생님들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마음의 배, 마음의 비, 또 마음의 신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계신 5분 선생님들은 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도 직접 들어보고 아마 손도 잡아보셨겠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반경 옛날에 종로에 국회의원 제가 종로에 살았으니까 그때 한 200m, 한 15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서 봤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목소리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었는데요. 아마도 더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소감 같은 건 아마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선생님들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이제 궁금한 점들도 이제 생겨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기록 관리, 기록 보존 이런 쪽에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듭니다. 그래서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기록관리 혁신 사업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 뭐 기억이라든지 마음속에 있는 말씀 있으시면 좀 이제부터는 자유스럽게 순서대로 따지지 말고 이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참여정부 이전에 있었던 국민의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록보존법을 국가기록보존법을 제정하겠다. 이게 100대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실제로 기록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시는 이제 정부기록보연수였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기능직이라든가 행정직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인력 편성을 점차로 이제 학예 파트로 역사 전공자들 그다음에 전문 사서들로 이제 바꿔가는 작업들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또 98년 들어가면서는 이제 정부기록보연수가 행정안전부 소속이었죠. 총무처.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부로부터 거리두기 전략을 써서 조금은 이제 장관 통솔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좀 독자성을 가지려고 했던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IMF를 맞아서 뭐 국가 경제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한참 창고에 쌓여있던 기록들을 이제 전자화하고 전자 목록화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한 기간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런 이제 전사가 사실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이 참여정부가 이제 국가기록관리 혁신 사업을 출발하게 된 그 배경들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 뭐 어느 분에도 좋습니다. 이제 자유 발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비교적 길어서요. 제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기반이 없었으면 아마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게 조기에 적극적으로 기록관리를 생각하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전 뭐 논문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그 질적 변화랄까요? 뭐 그런 해석을 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의 어떤 연계적 발전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이전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 참여를 지향하는 뭐랄까요 정말 제대로 된 일하는 문화 공공사회에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일하는 문화를 구체적으로 좀 정착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 속에서 저는 기록관리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기록관리 혁신 사업을 할 때 항상 업무 혁신이라는 것이 기록관리 혁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정부의 기록관리는 공공영역의 업무 전체의 혁신의 한 구성물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록관리가 참여정부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배경 생각을 합니다.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큰 틀에서는 한국 사회 전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이 참여정부 기록관리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데 배경이 됐고 또 그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은 말하자면 일 자체를 민주화하는 거죠. 그래서 일 자체를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혁신의 한 구성물로서 기록관리가 존재다 이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나 당시 청와대나 의사결정자들의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와 동시에 기록관리계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추동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세계일보에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그 시리즈가 거의 10회, 뭐 11회 뭐 이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게재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세계일보에서 기사를 크게 다룬 것이 아니고 이전 시기부터 기록관리와 관련된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이것을 잘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그 기획물이고요. 이 세계일보 기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하고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만든 기사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의 그 기록과 관련된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 배경에는 단체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단법인 국가기록연구원이 아마 제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 등의 중요한 어떤 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 기억에는 그 2002년에 그 이제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사단법인 국가기록연구원은 대선 공약의 기록관리와 관련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문건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이제 국가기록원이나 국가기록연구원 같은 공공기관 내부와 바깥 쪽에서 모두 그런 기록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그 개별적 노력들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인수위원회 할 때요. 물론 그 소속은 국가기록원의 학예연구사입니다만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네. 지금 와 계신데 이경용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인수위원회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그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그동안의 운동들이라든지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기록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아마 제일 크게 보고됐던 게 아마 나중에 정책실장 하시는 김병준 인수위원에게 기록관리 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반들을 참여정부가 만들어지는 초기 시점부터 강하게 이렇게 그 기반을 닦았다 그럴까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전제가 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정부의 시대적인 요청 그리고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올바른 공공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의 합력으로 결국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동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전사 부분은 다른 분한테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전사 부분을 몇 가지 좀 더 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기다렸어요. 막 활동을 해놓고 그런데 아까 박광호 선생 소개에서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참여정부가 성립이 된 다음에 당연히 국가기록원 쪽으로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된 요구가 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뭐 일부의 진전은 있었겠습니다만 충분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아마 2004년이 돼서 2004년이 돼서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는 국정기록비서관이라는 명칭이었어요. 국정기록비서관으로 있었던 정인화 비서관하고 당시 행정관으로 있었던 김정섭 국장이 이제 오늘 아까 그 초기에 중요한 활동을 하셨다는 이경영 선생을 통해서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접촉을 시작합시다. 이런 연락이 온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게 뭐 제가 얘기하면 항상 술 얘기인데요. 인사동에 있는 신뢰학이라는 술집에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저하고 박광호 선생하고 나가지 않았나 기억이 되고 이경영 선생하고 그리고 이제 정인화 비서관하고 김정섭 씨 이렇게 해서 신뢰학에서 술을 마신 기억이 나고 그 신뢰학이라는 술집이 또 굉장히 재밌는 술집이에요. 거기가 옛날 민해총 부회장 하셨던 김용태 부회장님의 형수님이 운영하시는 술집이고 거기서 기록관리 전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정말 코가 서너 번 삐뚤어지고 너무 서로 기뻤던 거죠. 저희는 1년간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정인화 비서관 등 청와대에서는 잘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한 답답증을 기록관리계의 그 사람들과 만나서 풀 수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후에 그런 그 바깥에서의 만남이 두세 번 더 이루어지고 아까 박광호 선생님
스스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박광원 선생님이 이제 행정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참여정부 내부의 요구, 그다음에 바깥에서의 나름대로의 준비, 그리고 그들의 어느 시점에서의 상호 필요에 의한 그 강력한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그 이후의 일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한 2분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일단 이 사안 정도는 대통령께서 워낙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뵈야 됩니다. 그래서 정현아 비서관 등이 아마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는 저하고 서울시립대 경건 교수님, 저희 정보공개법을 전공하시죠. 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남대의 이종욱 교수님, 이렇게 외부 교수들은 셋이 참여를 하고요. 행안부 장관님, 정부혁신위원장님,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님, 그리고 총무 비서관님 등을 점심자리에 같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이참에 대통령께 충분히 여러 가지를 어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찬스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곽광원 선생님께서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한 시점이죠. 그래서 곽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보고 등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학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1. 정부 차원의 일이니까 정부혁신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만드세요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및 기록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드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지시였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국가기록원장이 그때 행정자치부 장관님하고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님께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 추진단 정도를 만드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잘 아우러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잘 조정할 수 있는 명칭이 아마 3자 조정위원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정부혁신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3자가 이제 기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풀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식사 자리에서 이미 대통령께서 구상을 하시고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됐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게 저희가 뭘 준비해서 대통령께 제시하는 측면보다도 일부 학습을 하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예리하고 정말 강력한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됩니다. 김익환 선생님 기억이랑 약간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선후 관계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이제 저기 한 거는 2004년도 8월에 어쨌든 대통령한테 전반적인 내부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기록관리 국정기록 비서관실이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전문가들하고 좀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익환 선생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익환 선생님이랑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사실은 이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조직 문제에서 조직 문제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조직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느 단위에서 추진을 할까와 관련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위에서 이제 할까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정부혁신위원회 기록관리 전문위원회는 저희 안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시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제 자체가 정부 혁신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정부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고 혁신위원회 만들면서 뭐 인사개혁이라든지 인사혁신이라든지 뭐 여러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로드맵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록관리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고 결국에 이제 그러한 시기적인 어떤 늦어짐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여정부 내에서 기록관리 혁신이 이렇게 종결되지 못했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그 배경은 뭐 김익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가 어떻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기록관리라고 하는 분야 이렇게 많이 분위기 됐는가 하는 부분에 그냥 어떤 배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렇게 관찰한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록관리 부분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기록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전자정부 추진이라고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어쨌든 이제 그 전자정부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있었고, 현재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전자정부에서 뭐 거의 1, 2위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IT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정보통신부라고 해서 국가 전체의 CIO 역할을 하는 기관도 있었고, 아마 전자정부 추진 31대 과제인가에 문서 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뭐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면서 뭐 신전정서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아까 김익환 선생님 말씀하신 뭐 참여라고 하는 의미가 뭐 일을 열심히 잘하게 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일을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정부 추진과 맞물려서 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지원이라고 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관리 카드를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었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제일 사실은 한편으로는 의아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머뭇거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지원 시스템을 한참 설계할 당시에, 그러니까 2004년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죠. 업무혁신 비서관실에서 그 이지원 시스템을 이제 SDS와 함께 개발하고 있었는데, 거의 격주 토요일 날 그 관저 회의를 통해서 오후 몇 시간 동안 직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그 화면 설계를 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이 필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돼야 되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관리 카드에 이 문서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존을 얼마나 하고 비밀이나 공개 여부 적부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이르게 되니까 가능한 많은 기록을 만들게 하고 남기도록 하고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도 저는 듣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뭐 명함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 명함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기도 하셨다는 그런 경험이 시스템을 굉장히 친숙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전자정부라는 그 큰 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먼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많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뭐 굉장히 정치한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록관리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까지 이렇게 이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하는 큰 틀이 어떻게 보면 기록관리 시스템의 발전 이런 부분까지 추동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지 선생님 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이지원 시스템 제가 그 처음에 청와대 가가지고 기록 관리와 관련된 것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혁신 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이제 전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들어졌던 그 TF 명칭이 업무 및 기록 정보 개선 TF 뭐 이런 거였습니다. 보고서 제목도 이제 그런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토요일 날도 청와대는 출근하거든요. 이렇게 오라고 하면 갑니다. 회의 있다고 하면. 근데 그 관저에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무려 3시간이
이상을 갖다가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지원 시스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UI 설계하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내려야 되고 뭐 이제 그걸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좀 더 그 큰 틀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했던,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인가 그런 연구소 운영하면서 이미 그런 경험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건 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보고를 갖다 이제 받고 그걸 갖다 전자적으로 또 거기에 의견을 달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편적인 어떤 문서를 갖다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었지만 초기에는 그랬던, 청와대는 어쨌든 그것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시려다 보니까 말씀들이 조금씩 길어지시는데 조금씩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50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가지고요.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도 생겨요. 아까 김익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처음에 주셨습니다.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 또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지향,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업무 혁신, 그러시면서 이제 일의 민주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업무 효율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업무 효율화라는 것 자체랑 뭐 민주주의랑 그게 반드시 등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자면 뭐 이지원 얘기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안생님 경우는 이제 곧 이제 디테일에 해당한 일이 초기에 막 진행됐을 때보다도 더 큰 틀의 일을 할 때 이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제는 사실은 저하고 곽한원 선생하고 나중에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한 시점 임진희 선생하고 이렇게가 아마 디테일을 알 텐데요. 지금 이용규 선생님 얘기한 거는 제가 정말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공공 업무가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명확하게 갖고 계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원 개발에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하셨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셨던 이유는 아마 그런 데서 찾는 게 옳다고 보고요. 사실로서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곽 선생 등이 좀 빨리,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좀 빨리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에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스템을 완료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전 시스템 안에 있는 문서관리 카드하고요, 과제관리 카드를 확정시키는 일을 기록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좀 설계를 말하자면 맡기고 싶었던 거죠. 이미 초반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많은 수정을 하게 했던 게 이제 저희 기록팀들이 작업을 했고, 사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업무혁신 비서관실하고는 그런 의미에서는 밀고 당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것은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좀 사회자의 요구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 이지원상의 문서관리 카드와 과제관리 카드가 곧 일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하되는 대통령의 노력이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도구들을 민주적 방식이 관철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게 기록관리 시스템이었다고 보신 거예요.
문서관리 문서관리 카드를 담은 이지원 시스템의 이제 절차형 민주성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기록관리 시스템인데 이렇게 보신 거 아닌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의 효율화나 이것과 관련된 민주주의나 뭐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이 기록 관리를 민주주의와 깊은 문제로 인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그거는 정말 놀라운 발언인데 예를 들면 기록 정보의 비공개는 원래 없는 거다. 비공개라는 게 없고 그것은 원래 그 공개가 유예되는 것이지 영원한 비공개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그 이제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발상은 사실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투더코어라고 그럽니까 이게 뼛속 깊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어떤 회의에서 말씀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페이스북 멘션을 달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뭔 얘기 계기는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쓰게 하고 이런 관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그 업무 처리나 현실 이런 것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투영이 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물로서는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문서관리 카드라는 게 이제 최초에는 문서 속성 카드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서관리 카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예를 들면 문서관리 카드에서의 그 경로부의 설계 이런 방식 자체는 그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기록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때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그 뭐랄까 최선의 시스템으로 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와 이렇게 가치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 좀 거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뭐하러 왔냐고 저도 조영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하시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아무도 못 보는 건 아니다. 아주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이 그 차이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밀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입법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 비밀로 지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셨어요.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밀 관리에 관한 법을 이제 위반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참여정부 하에서는 완성하지를 못하고 혁신위원회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결국 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말았고 그 후에 이제 정부가 바뀐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요. 여당이 추진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이제 당이 바뀌어서 또 이제 야당이 여당이 되면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하고 말았죠. 그런 데서 보듯이 하여튼 저도 그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처음 하실 때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던 보통의 통념하고는 꽤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제 강한 인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어떤 소신, 기록 관리에 대한 소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관련되어 있겠죠. 그 말씀은 잠시 2부에서 다시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거는 과연 참여정부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이 사업들은 어떤 성과들을 낳았나 라는 점, 또 그것들이 추진되어지는 과정의 특성은 뭔가, 그리고 이런 성과와 이 과정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어떤 한계를 가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국가기록관리 혁신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법령 제정이라든지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또는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채용하기 시작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 또 대통령으로부터 그 받은 인상,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말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쨌든 사실은 좀 다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스킵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 성과를 이제 나중에 종합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를 아마 안 선생님도 이제 지금부터 기억을 굉장히 집중하셔서 보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쭉 얘기 나왔던 게 이제 2004년도 일입니다. 그러다가 혁신위가 2004년 말에 만들어지고요. 그때부터는 특히 이제 안 선생님이 이제 간사위원인데 이제 그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핵심 공무원들하고 이제 외부 인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고, 혁신위원회 활동의 핵심 성과가 이제 기록관리 혁신,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어떤 근저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박광호 선생이 스스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아마 2004년 8, 9월 정도 시점에 박 선생 혼자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보고를 정인화 비서관하고 한 그 문건이 있고요. 나중에 문건 그 정보 공개하셔서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임진희 선생이 잘 기억을 하실 텐데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형식은 연구 용역의 형식이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기록관리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주연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전망을 다 구체적으로 담은 그런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요 일단 이 페이퍼 작업을 하는데 설문원 선생님이 상근으로 아예 참여를 하셨고요. 곽근홍 선생 이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계셨었고,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도 얘기했나요? 그때 전수진 그렇죠. 연구사가 대학원 졸업을 못 마치고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차출이 된 거죠. 그래서 청와대 출근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영남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임진희 선생님 등장을 제가 잠깐 또 소개를 하면, 이 시스템 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게요. 저희가 그때 사람을 모아서 이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의 원칙에다가 말하자면 민주성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스템 공학을 하신 분이 꼭 필요한데 그냥 아무나 모셔온 건 아니고요. 우리 그 과거에 그 테헤란로에서 왜 그 IT 벤처 기업을 육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그 IT 전문가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일원에게 박원홍 선생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전문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임진희 박사까지 충원이 되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동비서관실이 있었는데 노동비서관실을
비우고 그 노동비서관실 전체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일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물이 또 그 뒤에 로드맵 사업,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기록관리 혁신 사업과 국가 전체 로드맵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디테일은 아마 박광호 선생, 임진 선생이 저보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그 뭐죠? 이건 뭐인가요? 그냥 쟁점적으로 재계 대통령이나 뭐 이 앞으로 혁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던 것. 뭐 로드맵에는 이제 국가의 기록관리 혁신 전반이 이제 다 담겨 있었죠. 법과 제도 문제도 있었고 시스템 문제도 있었고 사람으로서의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의 문제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를 제일 어렵게 했고 이제 대통령님 앞에서 보고할 때 논란거리가 되었고 아까 조영삼 선생이 잠깐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들어갔다고 했던 그 침체 요인은 이제 조직에 관련된 조직과 기구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사실 이제 대통령 생각은 그 기구를 크게 바꾸는 것 이런 것에는 이제 가 있지 않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당시까지는 아직 국가기록원도 아니고 이제 정부기록보존소였죠. 그 와중에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선택이 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조직 갖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수준의 기록 관리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가장 그 지지를 많이 얻었다고 할까요? 주요한 안은 아주 큰 폭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그런 안이어서 그랬습니다. 국가기록원하고 이제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합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이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그런 안이 이제 채택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 큰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 이제 그걸 대통령님께 보고 드릴 때는 원래 보고에서는 이제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넣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전에 그 당시 행자부 장관을 찾아뵙고 이번 보고에서는 이제 그거를 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고 또 이제 총리께도 좀 부탁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니까 그 내용을 미리 좀 알아두시고 뭐 이제 말하자면 적절한 차원에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청와대에서 아마 정책실에서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제 다른 어떤 제안이 온 거예요. 그 기구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자. 언제 또 다시 이 문제만 갖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김에 다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저도 난감해졌고 이제 뭐 장관한테 가서 거짓말한 꼴이 됐잖아요. 그 장관 뵙고 나오면서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청와대 그 우리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셨던 총무비서관이나 이런 분들께도 이제 다 얘기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뭐 그때 기록관리 비서관실도 좀 난감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께 이거 제가 장관한테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위원장님이 해결하십시오. 이제 밀어놓고선 결국 이제 가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고 누가 그러셨죠? 이제 위원회 측의 위원들하고 이제 행자부 쪽 공무원들하고 뭐 공무원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장관이죠. 그 자리에는 뭐 장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뭐 행자부 장관 이런 이제 몇 명의 장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또 말씀을 좀 강하게 하시는 위원들은
기록 관리 기초부터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시던 이만열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만열 교수님께서 국편의 입장을 아주 간명하고도 분명하게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결국 얻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가 결론 없이 사실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로드맵이 빨리 완성되지를 이제 못하고 한 5, 6개월 정도 수정하는 이제 그런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로드맵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이제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 결국 이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했던 이제 로드맵의 안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국가기록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직급도 조정되고 그런 식으로 기구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나머지 로드맵에 들어있던 사항들은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실천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 과정에 또 이렇게 생략되는 게 갑자기 로드맵이 나왔는데 로드맵이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였고 뭐 그걸 상징적으로 로드맵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다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그 사전에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분위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록관리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당시에 국가기록원이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2004년도 4월인가부터 바꿨는데 국가기록원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청와대와 전문위원회 만들기 전에 이제 전문가들, 김익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정보가 국가기록원하고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있다가 그 어떤 자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국가기록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차관, 그 다음에 아까 김익환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뭐 기록관리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정회의는 말이 좋아 조정회의지 청와대와 학계 그 전문위원회 의견을 갖다 관철하는 그러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고성이 오갈 정도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죠. 국가기록원 플러스 행정자치부죠. 조정회의는 이제 행정에서는 차관은 아니었고 국가기록원장이 참여를 하고요. 혁신위원회에서 2명 그리고 이제 청와대 TF에서 김익환 선생하고 그때 2분이었나요? 비서관이 참석을 하고 총무비서관, 업무혁신비서관 그렇게 해서 이제 총무비서관 방에서 아마 거의 매주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는 진짜 뭐 고성이 오가고 막 그랬죠. 하여튼 뭐 싸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차관하고 싸운 건 아니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누가 절충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로드맵이요? 아니 그 싸움의 끝이. 그 싸움의 끝은 패배한 거죠,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의 그 혁신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실현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는 대통령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1차 로드맵 보고할 때 2005년 4월인가요? 뭐 조직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혁신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자체가 일단 적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참여정부 안에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대통령의 영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 뭐 레임덕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비밀 기록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추진이 안 됐죠 전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몇 가지 이제 한계가 결정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성격이 별로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는데. 조금
사실 확인은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삼자 조정회의는 혁신위가 그러니까 혁신위보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 및 기록 혁신 TF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다음 추진단이 먼저 만들어졌고 추진단이 먼저 만들어요. 혁신위원회가 이제 그 다음에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기록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전의 본원을 두고 지금 이렇게 막 그 혁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에 그 광화문 쪽에 빌딩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마 빌딩에 이제 추진단을 둬서 사실관계가 이마 빌딩은 아니고요. 재보험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재보험 빌딩 뭐 하여튼 그래서 청와대 추진단 정부혁신위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관리계에서 정부가 일한 일에는 굉장히 원활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이 추진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3자 조정위원회를 둔 이유는 거기에서 귀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귀열이 생기는 것을 각 추진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되 대통령 비서실 위주로 좀 컨트롤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고성에 오간 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조직 확대를 하는데 한꺼번에 140명이 늘어나요. 그거는 행안부에서는 현재 행안부죠.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한 시점에는 대통령 비서실 입장에서는 그걸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3자 조정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관철을 시켰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총무비서관님 등의 그 기획예산처 차관님과의 뭐 직접적인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서 저는 뭐 고성에 오간 기업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그 3자가 잘 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조직 문제는 전 좀 경위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조직 문제는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정부혁신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조직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안으로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상설위원회 제도가 이제 위원회 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안은 국가기록청을 만드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정을 해서 위원회 안을 1안으로 올리고 그거는 이제 문건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안을 2안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혁신위원회에 있는 우리 안생님하고 저희가 정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청안으로 좀 물러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사실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 단일안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보고 직전에 조정이 됐습니다. 전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안 선생님 소개했듯이 3자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안, 2안을 다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아마 정책실에서 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되고 거기서 이제 행정자치부나 국무조정실 사이드의 의견과 학계 의견이 대립하면서 대통령께서는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위원회도 못하고 청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로드맵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 조직 문제에서 국가기록청의 수준도 결국은 실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이제 아까 곽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실패의 실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든지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법제를 기록관리법 2006년 그리고 2007년에 시행된 법제 개정안은 로드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자율관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로드맵의 산물이고요. 정보공개법에 예를 들자면
기록관 이관 시에 비공개 기록을 재분류하게 하는 제도라든지 비밀관리기본법 제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리고 대통령 기록의 전문적 그 체계를 만드는 이게 전부 로드맵 과제였고 그거 다 달성이 됐어요. 다만 아까 언급하신 대로 비밀관리기본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맵 사업에 대한 실패 성공을 따진다면 전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 다만 일부 사안이 완성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로드맵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적 동력, 그것은 저희를 포함한 기록관리계 그리고 국가기록원이나 그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기록관 조직들이 로드맵 과제를 끝까지 추동할 수 있는 내적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까지 완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평가하는 게 저는 좀 균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기록원 또는 행정자치부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의 관점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익환 선생의 평가에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정부기록보존소나 행정자치부가 했던 역할이 여러 가지의 성과를 지체되게 하거나 그것을 틀어지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나중에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당시에 했던 것은 좀 반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제정의 문제 또는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과정 문제, 결국 그 법제도 개혁 과정의 그 개선 과제 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가 정보공개법 개정이었는데요.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결국은 제 개혁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일종의 저항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추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 후반기 가면서 동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과 결합해서 그건 추진을 못했던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그 초창기 국가기록원이 했던 의견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로 국가기록원이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독자의법을 반대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청와대하고 정부혁신위원회가 설득을 어떻게 보면 고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리법 입법이 늦어졌고요. 대통령 기록관리법 입법이 늦어짐으로써 그게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기록관리법 입법이 늦어짐으로써 그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기록 유출이라고 하는 사태에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관점의 얘기가 지금 되어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공개법 개정하는 그 회의에는 저도 멤버였었는데요. 하여튼 행자부에서 거의 일을 안 해요.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해서. 어느 소관이었죠? 기록관리 비서관 소관은 아니고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가? 어디 이제 수석 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혁신계획 비서관이 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밀관리법이 이제 민정수석이 관여를 했고요. 근데 회의할 때마다 가보면 오히려 담당하는 그 직원을 줄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질 않아서 회의가 매번 회의답지 못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비밀관리법은 전혀 추진되지 못한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국정원하고 그것은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것인데, 법안은 다 성안을 했고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공청회 거쳤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되지 못했고, 그 바람에 이제 결국 법안이 이제 통과되지 못했고, 근데 밖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이제 법을 통해서
비밀을 제정할 수 있게 해서 결국 시민들이 못 보게 한다. 이것은 비민주적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이제 칼럼 같은 것들이 신문에 게재되고 했는데, 그거는 원래 비밀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했던 근본 취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밀에 관한 이제 비밀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나중에는 이제 국정원이 보호를 주장해서 보호자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인데, 이제 국정원에게 비밀 관리에 관한 이제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밖에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바뀐 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 마치고 귀국한 후에 국정원에 다시 추진을 이제 하자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가 와서 다시 이제 그때 국회에 가서 의원들 몇 명 만나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건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을 때여서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끝내 이제 완전히 중단됐죠. 그리고 그걸 담당하던 국정원의 부서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제 요거 법 때문에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서로 옮겨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완전 종결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그 조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온 점, 그러니까 꼭 국편과의 통합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포함해서 국가기록원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되느냐, 그 국가기록원의 리더십의 성격은 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로 진행되지 못한 채 다음번에 하자고 미뤄두고 이제 끝난 뭐 이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공직사회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기록관리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 더군다나 혁신에 대한 일정한 그 변화에 대한 거부감, 변화랄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조직적인 위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레임덕이라든가 또는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혁신이 꿈꿔왔던 어떤 그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들, 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뭐 너무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직사회 그리고 또 전문가, 민간의 전문가 그룹까지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참여정부다운 가버넌스의 실현 자체가 우리 기록관리 영역에서 추진되었다라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보다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얘기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이런 참여의 기회라고 할까요? 가버넌스의 실현의 기회라고 할까요? 이것들 적절하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하에서 실현해내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우리 각자들에게 조금씩 부족했던 건 아닌가. 더더군다나 이러자면 그런 문제들이 공직사회에서는 때때로 자기네 조직의 어떤 위기로 인식되어지는 그 기록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공감이 충분치 못했던 뭐 이런 점도 함께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위원회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가버넌스 실현해서 운영을 해갔는데, 우리 학계에도 민간 내 있는 학계나 뭐 학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관리에 계속 종사를 했었습니다만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지지해 줄 수도 없고 뭐 조금 한마디 더 얹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오픈된 민간이라고 할까요? 이쪽 시민사회라고 할까요? 기록관리 전문 분야라고 할까요? 이쪽에 조금 더 열려져서 열어놓고 갈 수는 혹시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 남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좀 전에 나왔던 대로 그 서로 협력하는 그 틀을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그 토대를 두껍게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이 가버넌스의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방향을 한번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1부는 뭐 이런 걸로 이 정도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순서로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좀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기록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의 정치 이념 또 한번 기록관리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환경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 기록 행정가로서 노무현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봉하마을에서 이제 기록 유출 사건에도 뭐 스캔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록의 이용자로서의 시민의 입장으로서의 노무현의 면모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국가 기록관리의 큰 방향은 무엇이겠는지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